1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1월 22일 오늘은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과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뽑는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처음으로 기표소는 있지만 투표함이 없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투표장을 찾은 후보들은 회원들의 한 표를 호소하며 치열한 득표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제51대 변협회장과 제96대 서울변회장 선거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이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변협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없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교부받은 투표카드를 리더기에 접촉해 지지하는 후보자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장을 찾은 후보자들은 마지막 투표 순간까지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번엔 2번 돌려줍니다. 오늘 사전투표는 대한변협회관과 변호사회관 등 서울 시내 주요 포스트 9곳을 포함해 전국 26곳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한 후보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차기 변협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발적으로 여러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서 정말 즐겁게 선거운동했습니다. 선거 결과도 당연히 저에게 압승으로 1차에서 끝날 것으로 믿고 투표를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이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 명심해가지고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걸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이종엽 후보와 박종훈 후보도 당선을 자신하면서도 끝까지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변호사님들 직접 만나보게 되고 또 회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단체의 선거가 다른 정치적인 단체처럼 혼탁하고 선거규칙을 위반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장이 당선된다면 잘못된 선거규칙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변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이종린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 거세지는 직역 침탈 시도에 변호사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호사들의 미래, 대한변협의 힘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서울변의 회장 선거 후보들의 반응도 변협회장 후보들과 비슷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도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끝까지 회원들의 지지와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선거 기간에도 사실은 직업수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좀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고 또 이번에는 좀 그 변호사님들이 행동하는 후보를 좀 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그 열정과 지지를 통해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그 대통합의 그 큰 물줄기를 이어받아서 청년 변호사님들부터 시니어 변호사님들까지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서울변의 회장 선거 기호 1번 박종우 후보는 모바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법률방송 취재진에 후보는 회원 변호사님들께서 선택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저를 포함해 선거운동에 참여하신 변호사님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투표장을 찾아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바람도 후보들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회의 단합과 강한 변협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사법시험 출신, 그다음에 로스쿨 출신 이렇게 또 서로 좀 이렇게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그런 대표 변호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게 또 그 직역 간에 했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법조 3윤, 3만여 변호사들을 이끌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와 제96대 서울변의 회장을 뽑는 선거 본투표는 사흘 뒤인 25일 다음 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전국 26곳의 투표장에서 차기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을 뽑는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이어 오늘은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1회부터 10회까지 10번의 변호사 시험을 거치는 동안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숫자는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이전 선배 변호사들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도 함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청년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취업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이제 개업 이후에 이제 영업의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이전 세대와 다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년 취업과 개업 시장에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1000명이 넘는 시대. 차기 변협회장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 취업과 개업 지원입니다. 일단 지금 청년 변호사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취업과 개업,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런 취업 포털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한 개업 아카데미, 취업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과정을 늘리는. 구체적으로는 심층 전문화 교육과 함께 취업과 개업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정규 회장은 강조합니다. 노동법이라든가 지식재산권법이라든가 증권금융법 같은 이런 연수 과정을 심화,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또는 개업에 대해서 그 노하우나 어떤 여러 가지 처음 초심자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가 아닌 사설 법률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소개 광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청년 변호사들이 얼굴을 알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차기 변협 집행부가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광고비의 이제 증가를 가져오고 초심자인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광고비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법조인 내지는 이제 변호사 단체가 허가한 이런 광고만 이제 법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강정규 회장은 특히 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을 적시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로톡의 경우 현재 제가 알기로 이제 월 매출이 이제 1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대형 로펌의 순서로 따져도 10대 로펌 안에 들어갈 만한 정도의 매출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톡 역시 광고를 표방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료 상담에 가까운 행위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청년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이 강정규 회장의 지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초심자인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법률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협회 차원에서 막지 못한다면 변호사 업계가 자본에 의해서 지배될. 변협 회무 관련해선 중견 변호사와 역할을 분담해 청년 변호사들을 위원 등으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정규 회장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회 비서관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의 10년차 이하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전연차 변호사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고.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변협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변협과 청년 변호사 모두가 윈윈, 도움이 된다고 강정규 회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채로 이제 본업에 계속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호사협회 위원으로 이제 청년 변호사들을 더 많이 이제 위촉하는 것이 향후 이제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이제 과제라고. 인접 직역과 법률 플랫폼이라는 이중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변호사 업계. 강정규 회장은 차기 변협회장 집행부에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대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을 당부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와 로톡을 비롯해서 강력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이 법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내적인 어려움을 형식적인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방어를 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 수호를 하면서 직역을 또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회무를 해주시.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시사 만화가라고 하는데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광복회가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뭐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망언인가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메시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제 그 그림을 사진을 두 장 네. 올렸어요. 집을.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담장이 높고 차고가 딸린 누가 봐도 아주 저택.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낡은 집. 네. 두 장의 그런 집 사진을 이제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 한쪽은 이제 친일파 후손의 집, 그리고 다른 한쪽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조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들끓는 그런 비난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뭐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전에 이제 올렸던 글들은 3.1운동과 관련해서 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깃발 흔들고 하늘에다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겠냐. 이어서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다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구상 곳곳에 독립 못할 나라가 어딨냐. 라고 글을 올려서 또 이 당시에 그 평화적인 그런 운동으로 전 세계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던 우리의 3.1운동을 좀 폄훼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다음에 올렸던 글인데 이 조두순과 관련된 또 보면은 웹툰을 그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순 아저씨 놀러 오셨다. 이런 글을 올려서 조두순의 어떤 그런 이제 출소 후에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안산시에서 보면 막 초소 설치하고 지역 주민이 심지어 그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이사시키는 성금 운동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희화하는 이런 웹툰도 올렸던 좀 전력이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이분은 좀 어그로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뭐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들도 희화를 했다고 하는데 광복회에서 윤 씨에게 민사 소송을 낸다면서요? 지금 그 광복회 측에서는 조만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광복회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복회 측에서는 광복회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뭐 민형사 고소 소송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형사고소는 이제 뭐 사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그런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댓글들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적시든 아니면 허위사실적시든 어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서인 씨가 올린 이 부적절한 게시글이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집단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언동인 거는 맞으나 이게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의 그런 모욕죄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민형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는 조금 어려운데 민사는 그것보다는 약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는
사상 어떤 불법 행위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이게 지금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원이 전국에 8,300명이 되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 또 뭐 다 하면은 83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1인당 100만 원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뭐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크게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점이 두 가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피고의 어떤 불법 행위. 그래서 윤서인 씨가 올린 그러한 글이 결국 우리가 민사상 그런 민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다면 이 정도 글은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 불법 행위에 의한 어떤 손해배상에서 이제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얼마냐 도대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위자료가 이제 뭐 성추행이나 어떤 그러한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때 한 몇백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그렇다고 한다면은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한 게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뭐 자기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죗값 치르려면 뭐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광복회 소송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 연속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외 도피가 좌초된 범죄 피의자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와 유사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 처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인터넷 차단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 70대 요양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50대는 옆집 TV 케이블선을 임의로 분리한 데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1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